오늘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이곳 서울광장엔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희생자는 156명입니다. 오늘도 뉴스룸은 서울광장과 상암동 스튜디오를 오가며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사 나흘째인 오늘에서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참사 3시간 41분 전부터 무려 11번에 걸쳐 압사 참사의 가능성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건 4번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출동 없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 절규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첫 소식 윤정민 기자입니다. 압사 경보를 담은 시민들의 신고는 저녁 6시 34분, 사고 발생 3시간 41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신고자들은 압사의 위험성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과 같은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고 사람이 계속 밀려와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합니다. 약 1시간 반 뒤인 밤 8시 때부터 비슷한 신고가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 다칠 것 같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아 거의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라며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9시를 넘어서자 신고 간격은 2, 3분대로 더욱 좁아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대형 사고 나기 직전이다. 진짜 사람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위기라며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계속 알려왔습니다. 사고 발생 15분 전부터 걸려온 마지막 2건의 신고에도 압사라는 단어가 또렷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고자 11명의 위치는 참사 현장과 바로 주변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거의 4시간 가까이 절반 이상은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같은 위험성을 알려온 겁니다. 신고자 가운데 희생자가 있는지 경찰은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시민들이 11번이나 압사 경고를 보냈지만 7번은 출동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보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냐? 헬로윈 때문이냐? 사람이 너무 많냐며 되묻기만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은 오지 않았고 7건의 신고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저녁 6시 때 들어온 첫 위험 신고부터 경찰도 압사라는 단어를 정확히 언급합니다. 압사나 큰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뜻이냐며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통제 요청에는 출동해서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비슷한 신고가 다시 이어집니다. 밤 8시 때에만 20분 간격으로 비슷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왔지만 적극적인 답변 대신 아 그래요라는 대답만 했고 헬로윈 때문이냐 아수라장이냐고 묻기만 합니다. 사고 약 1시간 전인 9시 때부터는 쉴 새 없이 압사 위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만 여전히 위치를 묻거나 헬로윈 때문이냐고 1시간 전과 똑같은 대응을 합니다. 거리 전체가 사람이 많냐, 사람이 너무 많다는 뜻이냐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발언도 이어갑니다. 사고 발생 15분 전 들어온 신고, 위치를 추적해서 나가본다는 말을 했지만 사고 4분 전 압사될 것 같다는 마지막 신고에도 여전히 위치를 묻고 출동하겠다는 답변만 합니다. 압사 등 인명피해 위험을 알린 이 11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현장에 출동한 건은 지금까지 4건, 7건은 출동 없이 종결 처리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경고대로 307명의 사상자를 낸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윤희군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쯤부터 이미 다수의 112 신고 전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밝힌 최초의 신고는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입니다. 사고는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3시간 41분 전에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이 최초 신고를 한 이태원의 상인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에 최초의 신고 전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네.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 겁니까? 제가 그 길을 저희 남편, 딸하고 같이 지나오면서 너무 무서워갖고 이대로 두면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제가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태원 도로를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예. 아이하고 남편하고 지나오다가 잃어버렸어요. 같이 이렇게 잡고 올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이하고 먼저 보내고 저는 그 뒤따라서 저기 해밀턴 호텔 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옷가게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는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고 나서 이제 딸이 걱정되고 남편이 걱정돼 갖고 걱정하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고, 제가 굉장히 염려했던 게 제 앞에 아이를 목마 태운 아빠도 있었고요. 그 유모차로 온 엄마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내려왔을지 정말 많이 걱정됐고 울음이 터질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에 저희 딸 기다리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신고를 하신 뒤에 당시 경찰은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정확하게 그때 정신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했던 거가 기억나는 것 같고요. 제 마음속에는 과연 출동을 할까 이런 조금 의심은 살짝 있었어요. 워낙에 사람이 많고 경찰들도 이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배정이 끝난 상태라서 여분의 경찰 동원 인력이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 현장에 경찰이 왔던가요? 저는 저희 딸이 너무 무서워하고 더 이상은 거기에 있고 싶어 하질 않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 골목 나와서 맛집에 가서 좀 저녁 식사를 할까 했는데 저희 딸이 너무 무섭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해갖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저희는 거기서 걸어서 이제 녹사평역 쪽으로 걸어오면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경찰의 연락도 받으신 게 없습니까? 네, 29일 날은 전혀 받지를 못했고요. 그 전에 오래전에 제가 경찰 112에 어떤 신고를 하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는데 29일 날은 제가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 경찰도 바쁘실 것 같아서 예. 예. 네. 예, 전해 주시죠. 경찰도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전화를 하면 제가 귀찮게 하는 것만 귀찮게 하는 거일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었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참사가 시작되기 3시간 41분 전이었습니다. 네. 해밀턴 호텔 주변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1번 출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제가 그 골목을 빠져나와서 1번 출구 앞에 서 있을 때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인원들은 그 위에 사고 지점 위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이 많을 거란 예상 전혀 못하고요.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그 골목에서 내려오시는 인구가 또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올라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서로 그냥 부딪히는데
저희 딸이 그 이마트 24 앞에 그 사고 지점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는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못 올라오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벌써. 예. 예. 그래서 일단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인구도 굉장히 많았고요. 세계 음식거리를 구경하고 내려오는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클럽의 양쪽에 줄 서서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인구도 있었고, 숨도 그 시간에도 벌써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고 공포감이 저는 너무 심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신고하신 뒤에 돌아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시민들을 안내하는 경찰의 모습은 못 보셨습니까? 전혀 못 봤고요. 낮에부터 경찰 예. 두 분이 노점상 단속하는 거는 봤어요. 근데 저는 경찰 언젠간 두 명이요? 나와서 네, 통제를 하겠지라는 생각은 했고, 통제를 안 하는 것도 이상했고,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여느 주말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였거든요. 그런데 10시 사고 시점에는 제가 겪었던 인구의 3, 4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 뉴스의 화면을 봤을 때는. 전혀 경찰은, 통제하는 경찰은 제가 그날은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태원 참사를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 기자,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가 했던 설명이 이겁니다. 경찰과 소방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반박해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과 소방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참사의 원인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루가 지난 오늘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장관의 발언을 두둔한 바 있는데 하루 사이에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정부의 설명과 해명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공개된 이 신고 녹취록에는 참사 4시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경고를 보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당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사고가 난 지점을 둘러싸고 무려 11곳에서 신고가 반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실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사흘 만에야 사과를 한 배경에는 이 신고 녹취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장관과 국무총리는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 책임을 부인해온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군요. 어제 저희가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게 과연 규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감찰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앞서 보신 이 112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1차 대응 책무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청이 바로 이 용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비계획 수립부터 당일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감찰 착수에 앞서서 용산서와 경찰 수뇌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좀 불거졌습니다. 용산서는 이번 헬로윈에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정보 보고를 서울경찰청에 올렸는데도 별다른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고요. 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인파 규모와 또 문제 수준만 담겨 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지시를 못 받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고였을 뿐이다. 이렇게 부딪히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도 해봐야 되고 감찰도 해봐야겠죠. 네, 경찰청은 용산서 감찰 외에도 이번 참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약 5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건데요.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리라 믿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 책임론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현장에 출동했던 123 경정 1명만 처벌받고 끝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하급기관인 용산서 일부 직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네, 뒤늦게 500명을 투입했습니다. 참사 직전에 이 정도의 인원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무척이나 많이 남습니다. 심수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의료 대응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참사 직후 보건복지부는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조금 멀리 보냈다는 건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초기부터 원칙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응급의료센터급 정도로 이송을 하고 경증의 환자의 경우에는 좀 더 먼 쪽의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정도로 이송을 한다. 취재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참사 현장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은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 성모병원, 강북 삼성병원 정도입니다. 4km 떨어진 국립중앙의료원에는 11명이 보내졌습니다.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은 중환자실로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7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중상자가 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비슷한 거리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이 보내졌는데 1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2명은 경상이었습니다. 중환자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병원 측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20km 가까이 떨어진 이대목동병원에는 15명이 보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명이, 일반 입원실에서 3명이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들이 먼 곳으로 보내진 겁니다. 복지부는 참사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사고 직후 병원 이송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119로 신고된 최초 신고 전화 내용도 입수했습니다. 급박한 현장의 모습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이 여러 차례 되풀이됐고 그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첫 119 신고는 밤 10시 15분 5초에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이태원에 경찰과 소방을 다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다. 골목에 사람이 다 껴있다라는 다급한 신고. 119 상황실은 가게 이름을 묻습니다. 신고자는 농담이 아니라며 통제할 경찰과 소방을 보내달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끊으려는 신고자에게 다친 사람이 있는지 되묻는 소방관. 여러 명, 엄청 많다고 말해보지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이 시간은 흐릅니다. 그런 식으로 말고 설명을 좀 더 해달라는 소방관의 질문에 답답한 신고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며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소방은 부상자가 있냐고 다시 묻습니다. 부상자가 많고 상황이 심각하다며 참혹한 모습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전화를 끊습니다. 짧은 통화에 담긴 긴박한 순간. 이런 신고 전화는 이 뒤로도 99건이 더 걸려왔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사고 현장 대응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제 정부가 희생자 장례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장례를 치러야 하는 가족이 아니라 희생자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공부하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28살 노모 씨의 장례식. 가족이 사는 부산에서 치러졌습니다. 부모는 왜 미리 현장 통제가 안 됐냐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한국 사회 병폐 같아요. 아니라는 태도 울면서 보내자. 어제 정부는 장례 비용 등 구호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부산에 있는 노 씨 유족의 경우 멀리 목포시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두고 장례 절차와 행정 지원 등 유족을 돕고 있는 전국의 일선 지자체에서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코로나
지원하는 동에서도 접수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취재진이 직접 행정안전부에 물어봤습니다. 장립이 지원하는 그 담당과에 한번 이런 상황이 있다. 요거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그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예. 일선 지자체의 개선 요청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유족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다시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앞입니다. 밤이 되면서 날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이태원 추모 공간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애도고 위로고 배려고 존중이라는 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모 공간이 된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예빈 기자. 네, 출구 울타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화꽃이 쌓여 있네요. 네, 어제만 해도 인도에만 국화꽃이 놓여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하철역 출구 울타리를 모두 뒤덮었습니다. 이곳이 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부터는 차도 일부를 통제해 장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담담한 표정으로 묵념을 하고 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면서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추모객들이 남긴 편지와 메모도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손글씨를 써서 울타리에 붙인 건데요.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부터 우리는 언젠가 친구, 오빠, 형, 동생으로 만날 수도 있었겠다. 또 늘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었다는 학생들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다시 해맑게 웃으며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좋겠다며 빼곡히 쓴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국화꽃 사이로 술이 놓여져 있고 우유와 빵, 초콜릿 같은 간식과 향초도 보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마음을 담아 희생자를 기리고 있는 겁니다. 추모객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랑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 사와서 두고 갔어요.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 대학 캠퍼스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면서요? 네, 이번 참사 희생자 가운데에는 대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여러 대학에 마련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배나 후배 또는 친구였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학생분들도 사망자가 있다고 해서 또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사람이고 또 같은 수업을 들었을 사람일 텐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요. 예,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추모 행렬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죠. 네, 부산과 광주, 강원도 등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조기를 개항하고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찾아와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네,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희생자 중 일부는 오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발인을 했습니다. 8살 아들은 아직 엄마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아이에게 차마 설명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 유족들은 그 누구보다 깊은 위로와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왜 놀러 나갔냐는 식의 악성 댓글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입관을 10분 앞두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았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유족들은 8살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태원 얘기를 학교에서 미리 들었더라고요. 엄마 이태원에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고 영상을 보면 언니의 얼굴이 떠올라 견디기가 힘듭니다. 밑에 사람 있어요, 밑에 사람 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밑에 사람이 언니예요. 밑에 언니가 밑에 있었거든요. 그때 소리치는 게 우리 언니였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하지만 피해자를 향한 비난에 상처는 깊어집니다. 살 욕밖에 없는 거예요. 멍청했잖아. 멍청해서 못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진짜 죽을 줄 알고 놀러 간 건 아니었어요. 21살 청년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이태원으로 갔다가 희생자가 됐습니다. 함께 있었던 세 친구 중 2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벌벌벌 떨더라고요. 왜 그런 애들이 왜 살았다는 것 자체에서 미안해야 돼요? 유족들은 정부가 위험 요소를 살폈어야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도 많고 하고 싶었던 일이 많고 우리 조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애고 우리 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인가. JTBC 정재우입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는 주인을 잃은 물건들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약 800점, 1.5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40여 점만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옷더미를 뒤적이던 여성은 익숙한 검정색 자켓을 발견하고 고인이 매일 입던 옷이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원효로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유실물 센터에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의 가족,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의 마지막 기억을 두 손에 담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부상자의 가족도 찾아왔습니다. 심정지가 30분 정도 있다가 발견해가지고 심폐소생술 했는데 다행히 심장이 돌아와서 일단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유실물은 1.5톤에 달합니다. 신발은 대부분 한 짝만 남아 있었고 옷은 짓밟힌 듯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벗기 어려운 긴 부츠도 수십 켤레 보입니다. 부상자들은 깁스를 한 채 유실물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술 막혀가지고 약간 실신을 잠깐 했었는데 옆에서 이제 외국인이 소리쳐줘가지고 저도 피해가지고. 되찾은 가방엔 비극의 흔적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1시 넘어서 구조가 됐는데 제 주변의 분들이 이미 정신을 잃으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오늘 저녁까지 약 800개의 유실물 중 46개가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실물 센터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운영됩니다.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는 용산경찰서는 애도 기간과 그 주 주말까지 실내 체육관이 비어 있어 6일까지 운영한다며 이후에 유실물이 어디로 갈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이런 처참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 건 발벗고 나선 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난간에서 구조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확성기가 없어 울부짖으며 시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인파 속 경찰관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뚫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그래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다른 곳으로 가거나 상황을 알게 됐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입니다. 겨우 바로 옆 난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너무 숨을 고르더니 아래에 있는 시민에게 손을 내밉니다. 난간마저 북적이자 그만하라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선행을 베푸고 말없이 사라진 얼굴 없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한 부상자의 여동생은 언니가 입지 않았던 옷이 소지품에 있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옷이 찢겨져 누군가가 입혀주신 것 같다고 썼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은 이어졌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사과를 결심하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감 표명만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늘도 지금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힘써야 할 때라면서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숨진 시민들을 피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태원 참사로 숨진 시민들을 사망자, 사상자 등으로 부르라며 이게 객관적인 용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 희생자 등 다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겁니다. 정부는 가해자가 불분명해 사망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가해자 또 뭐 이런 책임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뭐 희생자라든가 피해자 뭐 이렇게 이제 용어도 사용합니다만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정부는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를 사망자 합동 분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국에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건 때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숨진 장병들을 희생 장병으로 불렀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참사 대신 사고가 중립적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당은 정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이번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희생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155분의 희생자가 그냥 죽은 사람입니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용어를 선택한 걸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내린 방침 가운데 선뜻 그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참사 대신 사고라고 표현하라고 했고 근조라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은 검은색 리본만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중대본 회의에선 이번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객관적 용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대형 사고를 뜻하는 참사 대신 사고란 표현이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참사 등 다른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참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 도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란 공문을 각 시도, 부처에 보낸 것도 논란입니다. 각 지자체에 예시까지 명시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낸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검은색 리본을 새로 구매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업무 연락으로 와가지고 근조가 없는 근조 리본을 채용해라 이렇게 해서 그걸로 했고요. 통상 정부 인사들이 합동분향소 등을 조문할 땐 근조라고 적힌 리본을 달았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면서 근조 리본을 달도록 명시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헬로윈은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태원 상인들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 여러 차례 구청에다 인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한 건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서 박현주 기자가 박 구청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침 8시 이태원 관할 용산구청 주차장에서 취재진은 구청장을 기다렸습니다. 상인들이 사전에 헬로윈 인파 예방 대책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박희영 구청장이 주차하는 자리, 1시간이 지나도록 구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뵐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 사무실에 연락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다른 입구로 청사로 들어간 걸 알고 쫓아보지만 결국 취재진을 피합니다. 아까 여기 계시다고 해서 최대한 배려해서 절로 갔는데 저 뒤 엘리베이터로 나가시면. 헬로윈 참사 4일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4시 용산구청 안전 담당자들과 상인회는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용산구에 스스로 걷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걱정이라고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리면 환풍구 낙상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 펜스를 설치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밀집 사고에 대한 우려를 이미 전달했고 안전 대책도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모두 묵살됐고 환풍구 안전 요원조차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직접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그 환풍구에 서서 펜스도 키고 저희 직원이 없는데 가서 그거 하고 이제 참사 뒤 용산구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고 해명했고 박 구청장은 어제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리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사흘이 지난 오늘에야 송구스럽다고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를 했는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이틀째 서로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태원역에 서지 않는 무정차 운행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를 놓고 섭니다.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2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은 휴대전화, 한 번은 사무실 유선 전화로 요청하였다라는 걸 확인시켜드리겠고요. 사고가 일어난 건 오후 10시 15분쯤. 그 이전인 9시 38분과 사고 이후인 11시 11분 2차례 무정차 운행을 요청했지만 교통공사가 묵살했다는 겁니다. 앞서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이태원 역장과 통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21시 38분에 저희가 그 파출소 소장한테 요청을 한 거는 무정차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진입 통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역장이 경찰 상황실장에게 역사 출구 통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11시 11분 통화 즈음엔 이태원을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져 오히려 열차를 증편하는 게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고까지 반발했습니다. 그럼 오픈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도 그럼 해결되고 경찰이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그거 까고 그거 놓고 녹화 내용 들어보면은. 통화 당사자인 용산서 상황실장은 외부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이태원 역장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다가 갑자기 이거 어디 나왔다고 갑자기 오고. 정부 기관 사이 진실 공방이 길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안전 지침도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7년 전에 관련 지침을 손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공행사가 아니라도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담겨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장관과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이기 직전까지 정부는 관련 지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그런데 이런 지침 손보자는 지적은 7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경찰청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경찰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민간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민 절반 이상이 행사 안전의 총책임자를 경찰이라고 본다며 공공행사가 아니고 주최자가 따로 있어도 경찰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역 축제나 공연이 아닌 다른 행사 때도 안전관리 계획을 꼭 세우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 책임을 폭넓게 보되 지침을 자세히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연구팀 보고서를 지침 개정에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7년 동안 바뀐 건 없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JTBC에 질서 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인데 제안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관리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기조를 바꿨습니다.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경찰 등 기관끼리 미리 협업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에 각종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른바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마녀 사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신상까지 공개된 한 남성은 이태원에 간 적도 없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엉뚱한 쪽에서 마녀 사냥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벌어진 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목격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남성이 친구들과 밀어 밀어라고 외치며 앞사람을 민 게 사고의 시작이었다고 썼습니다. 해당 남성이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고 됐습니다. 이 글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선 토끼 머리띠 남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한 남성은 얼굴이 그대로 찍힌 사진이 퍼지며 가해자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누명을 벗기 위해 사고 전 이태원을 빠져나온 교통카드 내역을 공개하고 직접 경찰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 그냥 마녀 사냥하는 게 잠깐이었지만 연예인들 왜 자살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한 SNS 익명 채팅방에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 남성을 토끼 머리띠 남성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사진 등 신상까지 무차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해당 남성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허위 신고한 사람 좀 처벌받게 할 수 없어요? 커뮤니티에 토끼 머리띠 남성 목격글을 남긴 당사자도 취재진에 그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고 단정짓기엔 너무 많은 사람을 밀었다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토끼 머리띠 남성 의혹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는 범인몰이가 애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 신상 정보를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이곳에는 주로 퇴근길 시민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손을 잡고 온 아이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청소년들도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뉴스룸은 참사가 난 골목에 꼼수와 위법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건축물이 참사를 더 키운 게 아닌지 많은 시청자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취재한 김필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뒤가 참사 현장이군요.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분홍색 벽입니다. 지붕 없이 뚫려 있는 구조인데 안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만큼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홍색 가벽 꼼수입니다. 용산구청은 지붕이 없으니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밀턴 호텔 측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의 저촉을 받거나 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자, 이런 편법 외에도 실제로 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위법으로 보이는 곳도 있다면서요? 네, T자형 골목의 위편, 그러니까 해밀턴 호텔 뒤편입니다. 1m 폭의 17m짜리 가건물인데요.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해당 가건물이 도로를 더 좁게 만들어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에 대해 해밀턴 호텔 측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면서요? 직접 들어보시죠. 영업보호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과태료 내고 뭐 저기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궁금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경찰이 공개한 신고 녹취록을 보면 해당 장소에서도 압사 위험 신고가 2차례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1시간 반쯤 전인데 사람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며 현재 위치가 불법 증축물 앞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고가 난 골목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오늘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사고 골목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은 폭이 3m 남짓으로 법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도로폭 4m보다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텔에서 설치한 가건물과 맞은편 가게에서 만든 구조물들이 더해지며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폭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도로 부분에 이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난 T자형 골목 전반을 전문가와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자기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거 다 그렇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건물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이 건물은 2016년 무단 증축으로 구청으로부터 위반 건축물 딱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무단 증축된 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일대에만 5군데 건물이 무단 증축을 한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일대 가게들은 다 그렇다며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강제 이행금보다 커 돈을 내면서도 장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무단 증축을 한 건물의 경우 면적당 시가 표준액의 절반 정도를 강제 이행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합니다. 강제 이행금을 내도 영업으로 버린 돈이 더 많아. 불법 건축물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거죠. JTBC 박지영입니다. 네. 현재 경찰이 사고도로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도 3D 프린터 등을 통해 경사도를 포함한 도로 상황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로 해당 가벽과 위법 건축물들이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필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그중에서 서울은 이미 밀집 사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뒤 승객으로 꽉 찬 지하철을 타는 게 두렵다는 시민들의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지하철 일부 구간의 혼잡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은 이용객이 많아 지옥철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했던 신모 씨는 이태원 참사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신 중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을 보고 나서 더욱더 저한테 공포로 와닿더라고요. 내부 상황이 굉장히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고 최근 김포시청 홈페이지에도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위험도는 얼마나 될까?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탑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혼잡도입니다. 좌석에 모든 승객이 앉아있고 앉아있는 승객의 2배 정도가 서 있을 경우 혼잡도는 100%입니다. 이동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혼잡도가 150%로 증가하면 서 있기만 해도 서로 어깨가 부딪힐 정도가 됩니다. 승객이 더 탑승해 200%가 되면 몸과 얼굴이 밀착돼 숨이 막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 김포 골드라인의 최근 3년간 평균 혼잡도는 항상 200%가 넘었습니다. 172명이 타야 쾌적한 지하철 객실에 370명이 탑승하면서 올해 기준 최대 혼잡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넘어지면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밟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슴 압박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서 잘못하면 심정지까지 이를 수도 있죠. 고촌역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김포공항역까지 한 정거장을 이동하는 시간은 7분입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 4분을 넘습니다. 해당 노선을 관리하는 김포시 관계자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운행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네, 이처럼 과밀 문제는 어느새 우리 생활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년 전 앞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신종 도시 재난으로 압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표만 했지 제대로 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도시 재난은 압사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실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인파에 휩쓸리는 건 서울 시민들에겐 일상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15,699명이 사는 인구 밀도 전 세계 6위 도시입니다. 이미 2년 전 서울시는 과밀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고 압사 사고가 언제든 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경고했던 겁니다. 보고서는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 공간이 고밀도로 개발됐고 새로운 대형 재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점차 앞으로도 복잡해지고 시설도 노후화되잖아요. 압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 기관 인식은 아니했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시민 개개인도 과밀한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위험 감수성이 무뎌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이렇게 조심하고 전정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 비용이 드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나는 번거로워야 돼요. 점점 커지는 일상의 위협 속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 각자 경각심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참사 직후 정신상담 전화는 평소에 비해 40%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 역시 일상으로 파고든 위험에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도운 뒤 아직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보고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잘 때 좀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거주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이게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제가 또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너무나도 생각하고 그래서 더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2군데 갔었고 3개월, 6개월이 걸린다 했고 현실적인 처방이나 상담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있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의사 한 명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이동형 버스로 운영하는 상담소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주차를 막았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등이 조문을 온다는 이유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겨우 시작했습니다. 기관끼리도 미리 협의를 안 한 겁니다. 복지부는 뒤늦게 주차 문제가 해결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숨진 외국인 중 미국인은 하원 의원의 조카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보낸 뒤로 미국 사회는 주로 위로를 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LA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켄터키대 학생인 앤 기스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기스케는 미국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의 조카로 확인됐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은 성명을 내고 조카 딸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며 가족들이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발전된 도시인 서울 한복판에서 왜 이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을 더 배치해 막을 수 있던 참사가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논란도 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0만 명 넘게 인파가 몰렸는데도 당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Because most of the time when you go to the festival, everyone's just going out and about. From what I see, I feel like there should have kind of like arrows or signs pointing, walk in only this direction, don't slow down, watch your step and stuff like that. I actually feel really bad that policeman doesn't taking care of the people and being so irresponsible.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about this event. 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26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를 놓고 미국에선 한국 정부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의 국적 중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5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부실하게 대응했다며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민의 희생 소식을 전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ده‌ها نفر قریب به 200 نفر تا الان بر اساس آماری که اعلام شده قربانی سوء تدبیر و سوء مدیریت شد و ده‌ها نفر هم مصدوم شدند.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방법을 알았다면 행사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5명이 이란 출신입니다. 14개 나라에서 희생자가 나왔지만 우리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이란이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선 애도를 표시하는 관례에 비춰 외교 결례란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정부에 우려를 표시하자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그 개인적 언급이 기사화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희생자에게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일본 도쿄의 도심에서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헬로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10만 명 넘게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라 예년보다 더 통제 수위를 높인 겁니다. 김현예 도쿄 특파원입니다. 해가 저물기도 전인데 경찰차가 모여듭니다. 잠시 후 각종 분장을 하거나 헬로윈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시부야에 나와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상황인데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앞사람을 따라 천천히 이동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립니다. 거리 곳곳에 감시탑을 세웠고 경찰차 위에선 계속 안내 방송을 합니다. まもなく信号が変わります。横断歩道を渡っている方は速やかに歩道に上がってください。
밤이 깊어 인파가 더 몰려들자 경찰은 아예 통제선을 치고 이동을 통제합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찰의 통제는 행사가 마무리된 오늘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엔 지난 주말에도 10여만 명이 몰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없어 안전 우려가 나왔지만 우리와 달리 일본 경찰은 미리 안전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安全な国だから全然大丈夫。警察はいっぱいあるだから全然大丈夫。とても安全な気持ちある今。 특히 이번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라 예년보다 더 집중적으로 인파를 통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가압기계까지 동원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보도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작업자 2명이 일주일째 고립된 경북 봉화 아이언 광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사 확인을 위해서 땅속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2차 시추 작업도 실패했습니다. 첨단 장비 없이 22년 전의 지도만 보고 측량을 해서 엉뚱한 곳에 구멍을 뚫은 겁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추기도 결국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작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속으로 지름 98mm 천공기를 내려보냈지만 텅 빈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시추 작업에 실패하면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2년 전 업체 측이 그린 지도만 보고 위치를 잡은 겁니다. 기존의 광산 자료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가장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저희가 측량을 통해서 위치를 바꾼 겁니다. GPS 등 첨단 장비는 2번 실패한 후 오늘에서야 도입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새로운 곳을 찾아 시추기 3대를 더 도입해 뚫습니다. 엉뚱한 곳을 시추하느라 3일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런 장비들이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3일이 아니라 좀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구조 진입로를 파내는 작업도 더딥니다. 업체 측은 작업 환경이 나아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1시간에 1m도 나아가지 못해 아직 76m를 더 파들어 가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한 박병화가 어제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화성시는 박 씨를 쫓아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형기를 다 마친 전과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런 혼란을 되풀이할지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이른 아침부터 경기 화성시 한 다가구 주택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곳에 살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를 쫓아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된다면 그때 법무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박 씨의 집은 근처 대학교 후문과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진짜 무섭고 애들이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박 씨 가족은 지난달 25일 해당 원룸을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약하러 온 사람도 못 보고 목격방에서 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경찰들이 와서 알았어요. 화성시는 박 씨를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강제 퇴거 조치를 집주인께서 요청할 것이고 그걸 듣지 않을 때는 명도 소송까지도. 박 씨는 이틀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되고 경찰 특별 대응팀이 꾸려지는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주민들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우리 해군이 이번 주말 일본에서 열리는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걸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모양의 깃발을 쓴다는 점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국방부는 자위대 깃발과 우길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두 깃발이 비슷한지 다른지 여부를 일본 정부도 아닌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해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6일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을 개최합니다. 행사에 참가한 각 나라 군함들은 일본 총리가 탑승한 함정에 경례를 합니다. 문제는 자위대 함정에 내걸린 깃발입니다.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공식 깃발은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를 본뜬 것입니다.
우리 해군이 우길기에 경례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자위대 깃발과 우길기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빨간색 원의 위치 등이 다르다는 겁니다. 약간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형상은 뭐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딱 놓게 보면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깃발이 같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우길기 홍보 자료에서는 자이함에 개양된 깃발이 바로 해상자위대 어떤 우길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일본 정부는 자이함기가 우길기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서경덕 교수는 두 깃발이 다르다는 근거를 대라고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도 두 깃발이 비슷하다는 건 인정한다. 다만 우길기는 일제 패망으로 사라진 셈이라 단순 비교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 깃발이 우길기와 다른지 여부를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군이 나서 해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내수 경기가 나빠지는 와중에도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2년 만에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엄포에 가뜩이나 많이 오른 수입 물가가 더 뛰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워진 경제 현장을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인천 남동공단입니다.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요즘 들어 주문량이 크게 줄었다며 한숨을 쉽니다. 주문량이 준 것만 해도 타격인데 원가가 많이 올라서 그나마 납품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원가도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 납품 상관은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다들 힘들어한다는 얘기만 들었죠. 이런 현장의 어려움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표가 나빠질 때도 버티던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가 긴축 모드에 들어가자 경기 둔화 우려로 소비가 주춤한 영향이 큽니다.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가전제품을 예전보다 덜 사면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크게 꺾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안 되는데 밀과 옥수수, 콩 같은 곡물 수입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 탓입니다. 저도 밀가루 제품을 많이 사 먹는 사람인데 물가 많이 요즘 오른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바나나, 블루베리 같은 수입 과일이나 수입 고깃값도 오르고 있어 소비자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5만 명대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한 달 빨리 이달 말쯤에 유행 규모가 다시 확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선별진료소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전수가 뭐 100명에서 150명이니까 조금 컨트롤은 그렇죠.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6만 명에 가깝습니다. 지난주 같은 날보다 14,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46일 만에 다시 5만 명도 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미 1을 넘겼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에게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7차 유행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유행 규모가 가장 커지는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빠른 이달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예상하기로는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유행 정점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기오염과 코로나 후유증이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앓고 난 뒤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늘수록 더 많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오염물질에 노출될수록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이달 말쯤부터 편의점 같은 데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비롯한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1년 전부터 밝힌 내용인데 갑자기 조금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한 건데요. 시행을 몇 주 앞둔 상황에서 바꾼 이유가 뭔지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일회용 봉투 대신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 등을 써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종이봉투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손님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손님들한테 그걸 얘기를 사모님 얘기하고 계세요. 일단 발제했던 걸 안 하고 있죠.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면 야구나 축구를 볼 때 쓰는 응원도구도 일회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사용하는 우산 비닐 역시 금지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감량과 일회용품을 덜 쓰는 문화와 관행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도 자체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일회용 컵을 쓴 뒤 다시 돌려주면 보증금을 내주는 제도도 전국에서 시행하려다 세종과 제주에서만 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뒤늦게 계도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계도 기간을 두게 됐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북과 영남 등에선 안개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추워질 거란 예보입니다. 네, 밤 9시가 가까워진 이 시각. 시민들은 여전히 합동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현장에서 시민 가까이에서 뉴스를 전해드리며 서로를 보듬는 우리의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기 무려 3시간 41분 전에 처음 신고를 한 그 시민의 목소리도 계속 귓가를 맴돕니다. 위험을 예견한 시민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발은 느렸습니다. 정부와 당국의 사과도 뒤늦었습니다.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